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나이 25에 12살 신부라니 이게 혼례냐 아니면 애 돌복이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신방문을 발로 걷어찬 이도령이 낄낄대며 삿대질을 합니다. 가끈은 풀리고 옷고름은 엉망인 망나니 남편의 눈에 비친 건 무릎 위에 고사리 같은 손을 올리고 앉은 꼬마 신부 희연이었지요. 서방님, 철부터 좀 떼고 오시지요. 술 냄새에 조상님들이 노하시겠어요. 12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서슬퍼런 꾸짖음에 망나니 사내의 웃음소리가 뚝 끊깁니다. 조선천지 무서울 것 없던 대감집 막내 아들과 그를 사람 만들겠노라 결심한 꼬마 신부의 기막힌 동거. 과연 이 위태로운 부부는 무사히 첫날 밤을 넘길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범벅된 꼬마 신부의 남편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사방을 짓누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대감집의 붉은 청사초록만이 오늘이 그날이오 하고 알리듯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혼례의 기쁨으로 떠들썩해야 할 대청마루는 이미 파장 분위기였고 차가운 밤 공기만 스며들어 썰렁하기 그지없었지요.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누군가의 아이고 나 죽네 하는 비명소리와 우당탕거리는 소음이었습니다. 신방의 촛불은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주인의 문란한 기운을 알아차린 듯 파르르 떨며 오늘 밤은 글렀구나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에 비친 그림자는 꼿꼿한 새신랑이 아니라 마치 뼈마디가 흐물거리는 낙지처럼 흐느적대고 있었지요. 대례복을 갖춰 입었으나 가끈은 이미 한쪽이 풀려 입에 물려있고 옷고름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다 풀어헤친 사내는 헛구역질을 하며 신방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진동하는 술 냄새가 신방의 맑은 공기를 단숨에 탁주처럼 흐려놓았고 이 한량은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문설주를 잡고 겨우 버티고 섰습니다. 어이쿠, 문지방이 왜 이리 높아? 아주 나를 이 좁은 방에 가둬놓고 말려 죽일 셈이로구먼. 그는 혀 꼬인 소리로 투덜대며 방바닥을 향해 삿대질을 하더니 다시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입은 비단 옷의 무게조차 버거운지 이 철부지 양반은 상이라도 엎을 듯이 팔을 휘저으며 신부의 코앞까지 다가갔지요. 방 한복판에는 연지곤지를 찍고 옥색 치마를 가지런히 편 제 인형처럼 앉아있는 작은 실루엣이 정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단아한 기백은 술에 취해 눈이 풀리고 침까지 흘리는 사내의 꼴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 작은 신부의 무게감 덕분에 그나마 난장판이 되는 것을 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속에서는 이미 저 화상을 어찌 요리할꼬 하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었을 테지요. 술 취한 사내는 코끝을 찌르는 분 냄새에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어디 우리 색시 얼굴 좀 보자 하고는 신부의 앞머리를 가린 가리개를 획 걷어 올렸습니다. 가리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 등잔불빛 아래로 드러난 것은 아직 젖살이 통통한 12살 희연의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 속인가? 내가 지금 서당 훈장님 댁 손녀딸을 데려온 것인가? 아니면 술이 덜 깬 것인가? 그 사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성한 사람처럼 방이 떠나가라 껄껄거리며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희연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취기에 절어 눈이 풀리고 침까지 질질 흘리는 25,
남편의 초라한 행색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을 보며 비웃음을 흘리는 그 사내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딱하다는 눈빛으로 그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았지요. 그녀의 눈에 비친 이 양반은 가문의 장손도 수려한 선비도 아닌 그저 술병에 몸을 맡긴 철부지 어린애나 다름없었습니다. 희연은 속으로 혀를 차며 한숨을 삼켰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도령은 다시 한번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탕탕 치며 아버님이 나를 아주 아이 돌보미로 쓰시려나 보다. 이 늦은 밤에 애 보느라 고생이 많소. 이 서방 하고 혼잣말을 해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신방의 벽을 타고 흘러나가 바깥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종들까지 킥킥거리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했지요. 이복의 꼬맹이, 자니가 내 마누라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인가? 그래, 오늘 서당에서는 천잠은 좀 떼고 왔는가? 그는 제 무릎을 치며 연신 비웃음을 흘렸고 그 경박한 웃음소리는 신방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이도령은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희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작은 턱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자네 젖은 떼고 왔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머니 품바지 붙잡고 엄마, 나 시집 가기 싫어 하고 울다가 끌려온 것은 아니겠지. 응?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던지며 그는 아내의 얼굴에 지독한 술 냄새를 훅 하고 풍겼습니다. 어린 소녀의 고개가 뒤로 살짝 젖혀졌으나 그녀는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의 손가락을 이걸 확 깨물어 버릴까 하는 눈빛으로 응시했지요. 사내는 자신의 도발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어린 신부의 당돌함에 내심 당황하며 어허, 이 녀석 보게 하고는 더욱 모질게 그녀를 놀려댔습니다. 어린 색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의 흐릿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 턱을 건드리는 사내의 손을 팔이 쫓듯 톡 쳐내며 자리를 고쳐 앉았지요. 서방님, 술주 정도 정도껏 하셔야지요. 나이 25에 12살 신부 앞에서 그리 채신 머리 없이 구시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이 사내는 예상치 못한 어린 신부의 당돌한 말대답에 흠칫 놀라며 뭐라, 채신 머리 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방님은 철부터 좀 떼고 오시지요. 술 냄새에 조상님들이 놀라 다 도망가시겠습니다. 에잉, 쯧쯧. 희연의 입에서 나온 그 맹랑한 꾸짖음은 이도령의 머릿속을 스치던 술기운을 단번에 달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훈계를 듣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운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너 이 맹랑한 것이 감히 하늘 같은 서방님에게. 그의 호탕하던 웃음소리는 쥐 죽은 듯 사라졌고 신방 안에는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린 신부의 눈빛은 마치 회초리를 든 훈장님처럼 술에 취한 사내의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들었지요. 당황한 이 유생은 체면을 세우려 애기 이 버릇없는 하고 삿대질을 하려 했으나 희연은 그보다 빠르게 돗자리 위에 기러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전할래의 예법도 모르고 술타령이나 하시니 가문의 명예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서방님, 그녀는 흐트러진 상 위에 기물을 탁탁 소리 나게 정돈하며 남편의 무례함을 행동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삿대질하던 사내의 손은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힘없이 떨어졌고 그는 아내의 야무진 손놀림에 압도당해
하고 말문이 막혀버렸지요. 신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내가 너를 사람 만들고야 말겠다는 무시무시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예상치 못한 어린 신부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어이쿠 하고는 툇마루 구석의 기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방금까지의 호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마치 호랑이 앞에 선 강아지처럼 몸을 움츠린 채 아내의 동태를 살폈지요. 아이고, 내 엉덩이야. 저 쬐그만 것이 눈빛 한 번 매섭네 그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으나 그 눈에는 이미 잘못 걸렸다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희연은 주저앉은 남편을 향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고는 천천히 다가가 그가 벗어 던진 갓을 주워 툭툭 털어내고는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희연은 속으로 이 철부지 화상을 언제 사람으로 만들고 하며 가슴 깊이 차오르는 한숨을 삼켰으나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며 짐짓 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술이 과하시니 저 구석에서 조용히 주무시지요. 저는 여기서 밤새 기도나 올리겠습니다. 그녀의 명령 같은 권유에 이도령은 그래. 내가 오늘 좀 과했지. 하고는 꼬리를 내리고 얌전히 바닥을 기어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작은 손은 치맛자락을 꽉 쥐어 웃음을 참았고 그녀의 어깨는 일단 오늘은 내가 이겼다는 듯 으쓱해 보였습니다. 이도령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이불을 끌어다가 덮고는 쥐죽은 듯이 누웠습니다. 술 기운이 다시 몰려온 이도령은 결국 벽에 기대어 몸을 웅크린 채 요란하게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남편의 입가에 묻은 침과 헝클어진 옷자락을 보며 그녀는 내 팔자야. 저걸 언제 사람 만드나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방 안에는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양초가 타오르는 미세한 소리만이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촛불은 새벽녘이 다가오도록 그녀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고 선명하게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입 안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물 좀 다오 하며 눈을 뜬 이도령은 신방의 풍경이 어제와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희연은 이미 단정하게 매무새를 고치고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머리맡에는 꿀물 대신 시커먼 약탕 사발이 김을 내뿜으며 놓여 있었지요. 드십시오, 서방님. 어젯밤의 추태를 씻어내고 정신을 맑게 해줄 귀한 약입니다. 사내는 사발에서 풍겨오는 지독하게 쓴 냄새에 코를 막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희연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욱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도령은 그 사발을 보며 자신의 편안했던 한량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입안을 맴도는 지독한 칡즙의 쓴맛에 이도령은 혓바닥을 내밀고 연신 부채질을 해대며 방 안을 뱅뱅 돌았습니다. 이보게, 거기 누구 없느냐? 꿀물은커녕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을 작정이냐? 꼬맹이. 이 꼬맹이 신부 어디 갔느냐? 사내는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로 마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으나 정작 수발을 들어야 할 어린 신부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서늘한 방 안 공기는 사내의 숙취 섞인 고함을 차갑게 받아낼 뿐이었고 그는 홧김에 이불을 발로 찼으나 제 발등만 찍고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유생은 머리에 띠를 질끈 동여매고 씩씩거리며 희연을 찾아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방문을 냅다 박차고 들어가 이 사람아, 신랑 대접이 이게 뭔가 하고 고함을 지르려던 찰나
문틈 너머로 비치는 아내의 뒷모습에 사내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어린 신부는 등잔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새벽빛에 의지해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적고 있었지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가냘픈지 어제의 도끼 서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희연은 가난한 선비 가문에서 가져온 낡은 보따리에서 누런 종이를 꺼내 고향 동생들에게 보낼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지요. 동생들아, 누나는 잘 있으니 걱정 마라. 서방님은 아주 인자하시고 집안도 으리으리해서 배 고를 일은 없단다. 편지를 써 내려가던 어린 신부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니 종이 위에 글자를 까맣게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누이가 돈 많이 모아서 갈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맛있는 고기 반찬 꼭 사 먹어라. 알았지? 희연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으나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그리움에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사내는 문 밖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고 어제 던졌던 무례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유생은 그 집딸이 효녀라며 빚 갚으려 한량한테 시집 간다며 하던 소문을 떠올리며 자신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었음을 자책했지요. 희연은 편지를 다 쓰고는 구멍이 숭숭 난 자신의 낡은 버선을 보며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다 부끄러운 듯 이불 밑으로 깊숙이 숨겼습니다. 시집 올 때 새 옷 한 벌 제대로 못해 입고 왔는지 해진 버선 사이로 보이는 발가락이 유난히 시려 보였지요. 사내는 그 초라한 버선발을 목격하고는 주먹을 꽉 쥐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려 먼 산만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버선 구멍보다 내 마음의 구멍이 더 크구나. 저 아이의 발조차 따뜻하게 못 해주는 게 무슨 사내란 말이냐. 그는 자신의 화려한 비단 신발을 내려다보며 부끄러움의 가끈을 세게 잡아당기고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사내는 난생 처음으로 마당 구석의 낡은 빗자루를 손에 잡고는 에이, 마당이라도 좀 쓸어보자. 내 마누라 편안하게 하며 서툰 빗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빗자루질 한 번에 먼지만 구름처럼 일어나 제 입으로 다 들어갔고 빗자루는 제 멋대로 휘둘려 장독대를 칠 뻔했지요. 어허, 이놈의 빗자루는 왜 이리 무거워. 마당이 아니라 산을 깎는 기분이로구먼. 비켜라, 흙먼지 이놈들. 양반의 채통은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고 사내는 오직 아내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땀을 뻘뻘 흘리며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희연은 마당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물을 닦고 나와 남편의 엉망진창인 빗질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지요. 서방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빗자루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먼지만 다 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 신부는 다가와 남편의 빗자루를 뺏으려 했고 사내는 아냐, 자네는 들어가서 더 자게. 이까짓 거 식은 죽 먹기야 하며 고집을 피웠지요. 희연은 결국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곁에 서서 빗자루를 잡는 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빗자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이다, 아니다, 저쪽이다 하며 묘한 온기를 싹 틔웠습니다. 사내는 땀방울을 닦아내며 곁에 선 희연을 슬쩍 쳐다보았는데 어제는 보이지 않던 아내의 맑은 이목구비가 비로소 눈에 들어왔지요. 이보, 내가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사내는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아내를 향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희연은 남편의 달라진 눈빛에 내심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공부도 빗질처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라고 못을 박았지요. 서방님, 작심삼일이라 하였습니다. 내일도 이 빗자루를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술병을 잡으시겠습니까? 어린 신부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내는 어허, 나 이래 봬도 대감집 장손이야. 담장 넘어 길까지 다 쓸어주마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 휘익 하는 은밀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량 친구가 담벽에 머리를 내밀고 빨리 나오게 만월가게 절색이 왔네 하고 손짓했습니다. 사내는 희연의 눈치를 살피며 엉덩이를 들썩거렸고 네, 내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금방 올 것이야 하며 금세 눈동자를 굴리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저기 구석에 낙엽이 남았습니다만. 희연의 서늘한 목소리에 이도령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멈춰서서 아니야. 내가 어딜 가겠어. 낙엽. 그래, 낙엽이 문제지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희연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의 등에 맺힌 땀방울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휘황찬란한 청사초롱이 밤하늘을 수놓은 기방 만월각에서는 자지러지는 가야금 소리와 주정뱅이들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한 비단도포를 입은 사내들이 기생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풍류를 즐기는 가운데 유독 목청 높여 웃는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이도령이었지요. 그는 제 집 마당을 쓸던 빗자루는 어디다 내팽개쳤는지 기생의 무릎을 베고 누워 술잔을 높이 치켜들며 호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달도 밝고 술맛도 좋구나. 이복에 월향아, 노래 한 자락 더 뽑아보거라. 세상 천지 이보다 더 좋은 낙이 어디 있겠느냐. 사내는 오른쪽 귀 뒷머리를 긁적이며 술기운에 벌개진 얼굴로 호탕하게 웃어댔고 방 안은 그가 뿌린 엽전 꾸러미 소리로 요란법석이었지요. 그 시각 화려한 기방 정문 앞에는 이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고 소박한 그림자 하나가 우뚝 멈춰 서서 안쪽을 매섭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2살 희연은 남편을 데리러 직접 만월각 앞까지 찾아왔고 그녀의 손에는 이도령이 그토록 좋아하던 따뜻한 개떡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나으리, 아니 서방님. 결국 이곳이었습니까? 어린 신부는 옥색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쥐어구기며 타오르는 분노를 억눌렀고 그녀의 비녀는 달빛 아래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방을 드나드는 장정들이 웬 꼬마가 여길 왔느냐며 비아냥거렸으나 희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방 안쪽의 소란스러운 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기방 마당에서 주인댁 나귀를 지키던 몸종 돌쇠는 멀리서 걸어오는 희연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나 죽었네 하며 제뺨을 때렸습니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주인이 논이는 방을 향해 맨발로 달려가 문을 쾅 닫고 들어서며 귓속말로 다급하게 소리쳤지요.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당에 마님께서 오셨습니다요. 저기 저 무시무시한 눈빛을 하고 말이옵니다. 이도령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뭐라, 마님, 우리 꼬맹이가 여길 하며 가시 비뚤어지도록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흘빛으로 변했고 그는 기생의 무릎에서 튀어올라 허둥지둥 신발을 찾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놈아, 진작 말했어야지. 뒷문이 어디냐? 이도령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가끈히 입에 물리는 줄도 모르고 뒷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들키면 오늘로 제 한량 인생이 종칠 것을 예감했는지 담장 너머를 확인하지도 않고 에라 모르겠다 하며 창밖으로 뛰어내렸지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가 착지한 곳은 푹신한 풀밭이 아니라 기방 부엌 근처에 있던 시커먼 거름통 위였습니다. 푸악, 커헉, 이게 뭐야? 아이고, 나 죽네. 사내는 거름통에 반쯤 잠겨 허우적거리며 오물을 뒤집었었고 위험 있던 비단 도포는 순식간에 누더기보다 못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연은 뒷마당 거름통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남편을 발견하고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개떡 바구니는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고 김이 모락모락 나던 떡들은 흙먼지 속에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이도령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물 냄새를 풍기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대단한 풍류를 즐기셨습니다. 희연의 목소리는 시냇물처럼 맑았으나 그 속에 담긴 서늘함은 거름통의 악취보다 더 지독하게 사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내는 부인, 그게 아니고 내가 잠깐 하며 변명을 하려 했으나 제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에 스스로 입을 다물었지요. 사람의 향기는 그래서 나고 짐승의 냄새는 욕심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희연은 조용히 다가가 오물 범벅인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켰고 이도령은 아내의 작은 손길에 이끌려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어린 신부는 남편을 직접 시냇가로 끌고 가 바가지로 차가운 물을 연신 퍼부으며 그의 몸에 밴 악취를 씻어내기 시작했지요. 아, 부인 좀 살살하게. 나 얼어 죽겠네. 이도령은 비명을 질렀으나 희연은 대답 대신 더욱 매섭게 물을 끼얹었고 사내의 자존심은 차가운 시냇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씻겨주는 아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는 대신 깊은 미안함에 젖어 가끔만 만지작거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연은 앞서 걷는 남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몰래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도령은 뒤따라오는 아내의 기척에 신경이 온통 쏠려 부인, 화 많이 났소. 내가 다시는 기방 근처에도 안 가마라고 애원하듯 속삭였지요. 희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으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 문을 열어젖히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커다란 회초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내는 그 무시무시한 회초리를 보며 뒷걸음질 쳤고 돌쇠는 담장 밑에서 나으리, 오늘 밤은 무사하기 틀렸습니다요 하며 혀를 찼지요. 희연은 단호하게 비녀를 꾹 눌러 고쳐 꽂으며 자, 서방님. 이제 사람 냄새를 맡으러 가실 시간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침 해가 장독대 머리를 훤히 비추며 마당 가득 쏟아졌건만 이도령의 방 앞에는 늘 놓여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과 정갈한 조반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거름통의 악몽에 시달리다 텅 빈 위장이 아우성치는 소리에 잠을 깬 사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그를 반기는 건 서늘한 새벽바람뿐이었지요. 이복에 꼬맹이 마누라, 해가 중천인데 밥상은 어디 가고 파리만 날리는가. 사람 배꼽이 등에 붓게 생겼네. 사내는 목청껏 아내를 불렀으나
대답은커녕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이었고, 그는 홧김에 문을 쾅 열어젖히며 뜰 아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소란을 들었는지 어린 신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방 앞에 나타나더니 알맹이 하나 없는 텅 빈 밥상 위에 두꺼운 논어 한 권만을 덩그러니 올려놓았습니다. 사내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이게 지금 내 아침 밥상이란 말인가? 자네 나더러 이 종이를 씹어 먹으라는 게야 하고 삿대질을 해댔지요. 희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한 어투로 오늘 외우기로 한 논어 3장을 다 읽지 못하시면 이 상 위에는 물 한 모금도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사내의 머리를 때렸고 12살 소녀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슬퍼런 위엄이 서재 앞을 짓눌렀지요. 이 유생은 양반의 채통을 내세우며 어디 감히 아내가 남편을 굶겨 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런 수모는 못 참는다 하고 떵떵거리며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희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뒤 부디 공자님 말씀으로 허기를 달래소서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단호하게 발길을 돌렸지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당 한편에서는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어린 신부는 커다란 가마솥 뚜껑 위에 노릇노릇한 전을 부치며 고문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사내는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책장을 넘기려 애썼으나 코끝을 간지리는 기름 냄새에 눈동자는 자꾸만 창문 너머 마당으로 향했지요. 저 맹랑한 것이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먼. 저 전 한 조각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사내는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담을 넘어 탈출을 감행하려다 부엌 뒤편으로 몰래 숨어들었으나 그곳에는 이미 돌쇠가 몽둥이를 들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마님 명령이 지엄하십니다요. 어서 방으로 돌아가 공부나 하시지요. 하고 돌쇠가 막아서자 이도령은 근처에 있던 솥뚜껑을 방패 삼아 앞을 가로막았지요. 희연은 그 한심한 광경을 지켜보며 서방님, 공자님 말씀이 배고픔보다 쓰디쓰십니까? 라고 얄밉게 물었고 사내는 내 언젠가 이 수모를 갚으리라 하며 씩씩거렸습니다. 결국 사내는 악에 받친 표정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와 를 목이 터져라 외우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울려 퍼졌지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이도령은 완벽하게 3장을 읊어냈고 희연은 기다렸다는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과 정성 가득한 밥상을 내어왔습니다.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우는 남편을 보며 어린 신부는 살며시 다가가 그의 헝클어진 상투와 비뚤어진 갓근을 정성스럽게 고쳐 매만져 주었습니다. 이 유생은 입안 가득 고기를 문 채로 너는 참으로 독한 년이다라고 투덜대면서도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 묘한 성취감과 안도감을 느끼며 빙그레 미소 지었지요. 밤이 깊어 서재에는 은은한 등잔불이 켜졌고 사내는 평소와 달리 한참 동안이나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내며 공부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희연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바느질을 하며 부디 이 마음이 오래 가기를 하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요. 그러나 행복한 정적도 잠시 안채에서 형수 김씨 부인이 작은 댁 잠시 안채로 건너오너라 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희연을 호출했습니다. 그 부름은 평화롭던 서재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희연은 예감한 듯 비녀를 꾹 누르며 무거운 걸음을 안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진 한밤중
서재의 등잔불 아래 앉은 이도령은 힐끔대며 문 밖의 기척을 살피더니 품속에서 누런 서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거표지에는 분명 성현의 말씀인 맹자라 적혀 있었으나 그 갈피 사이에는 울긋불긋한 색채가 난무하는 은밀한 추나첩이 숨겨져 있었지요. 사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책장을 넘기더니 허허, 이 그림 참으로 생동감이 넘치는구먼. 공자님 말씀보다 수천 배는 유익해. 라며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제 아내가 잠든 줄로만 알고 오른쪽 귀 뒷머리를 그적이며 그림 속 여인의 자태에 푹 빠져 있었고 서재 안에는 사내의 경박한 숨소리만이 낮게 깔렸지요. 어린 안주인의 눈을 피해 즐기는 이 짧은 일탈이야말로 그에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포기할 수 없는 풍류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 밖에는 어린 마님의 엄명을 받은 돌쇠가 침을 발라 소리 없이 문구멍을 뚫고는 번뜩이는 눈으로 안쪽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주인이 책장 넘기는 소리가 지나치게 빠르고 입술까지 실룩거리는 것을 보자마자 나으리가 또 딴짓을 하시는구먼 하고 혀를 찼지요. 이도령이 붓을 내팽개치고 추나첩을 베개 삼아 한숨 자려 할 때마다 돌쇠는 마당에서 빗자루를 불어 크게 휘두르며 예햄, 나으리, 밤 공기가 차오릅니다요 하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내는 깜짝 놀라 상체를 일으키며 창밖을 향해 이놈아, 잠자코 마당이 났을 것이지 왜 그리 요란하게 굴어 하고 소리를 빽 질렀지요. 돌쇠는 입가에 손을 모으고 귓속 말하듯 마님께서 나으리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 낱낱이 보고하라 하셨구먼요 하고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녀석이 상전인 나보다 꼬맹이 마누라를 더 무서워하다니 당장 저리 가지 못하느냐. 화가 치민 사내는 신발장에 놓인 가죽신 한 짝을 집어들어 문 밖을 향해 사정없이 던졌으나 돌쇠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마당 구석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유생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으나 저 충직한 머슴이 희연에게 가서 무어라 고해 바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지요. 돌쇠는 담장 밑에서 애구구 우리 나으리 성깔머리는 여전하시네 라며 투덜대더니 이내 발소리를 죽여 안채로 잽싸게 뛰어갔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주변을 살피며 마님, 나으리가 지금 맹자님 옷을 입힌 음란한 책을 보고 계십니다요 하고 기어코 밀고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안채에서 정좌하고 있던 어린 안주인은 그 소리의 비녀를 꾹 눌러 고쳐 꽂으며 서늘한 기운을 내뿜더니 단호한 발걸음으로 서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사내는 당황하여 추나첩을 엉덩이 밑으로 급히 숨겼으나 희연의 매서운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지요. 서방님 엉덩이 밑에 숨기신 것이 성현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가문의 수치입니까? 어서 내놓으시지요. 그 여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밀었고 이도령은 아닐세. 이건 그저 친구가 빌려준 귀한 서책인데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희연은 대답 대신 남편의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문제의 책을 낚아채더니 망설임 없이 마당에 아궁이 속으로 불길 속에 던져버렸지요. 아이고, 내 보물, 내 목숨 같은 책이. 사내는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그림들을 보며 가슴을 쥐어짜듯 곡소리를 냈으나 희연은 차가운 얼굴로 이런 쓰레기가 서방님의 정신을 갉아먹으니 공부가 될 리 있겠습니까? 하고 꾸짖었습니다. 이도령은 아까운 듯 아궁이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아내의 추상 같은 위엄에 눌려
결국 툇마루에 주저앉아 가끔만 만지작거렸지요. 돌쇠는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낄낄거리다가 주인의 매서운 눈총을 받자 아이고 저는 마님 명령을 따랐을 뿐입쇼 하며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희연은 그런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이제부터는 돌쇠가 나으리의 공부량을 기록할 것입니다. 하루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저녁상은 없습니다라고 쐐기를 박았지요. 이 유생은 이제 꼼짝없이 어린 마님과 충직한 머슴의 협공에 갇혀 이 집구석은 숨 쉴 구멍 하나 없구나 하고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희연의 명령이 떨어진 뒤로 돌쇠는 매일같이 서재 문턱에 앉아 나으리 이제 2장 넘기셨구먼요. 갈 길이 멉니다요 하며 달달 볶아댔지요. 사내는 투덜거리면서도 아내의 서슬퍼런 눈빛이 무서워 억지로라도 붓을 잡았고 어느덧 책장 넘기는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경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서재에서는 사내의 낭독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갔고 희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팽팽했던 마음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이 사내의 개과천선은 그렇게 엉뚱한 조력자의 밀고와 아내의 단호한 훈육 속에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지요. 야심한 시각 공부에 지쳐 책상 위로 고꾸라지려던 이도령의 코끝에 고소한 누룽지 향기가 스며들었고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돌쇠가 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마님 몰래 부엌에서 훔쳐온 누룽지입니다요.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내서 한 장 더 익으시지요. 사내는 감동한 눈으로 누룽지를 집어들며 이놈아, 너는 아내 편이냐 내 편이냐? 아까는 그렇게 나를 고발하더니 하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저는 그저 장원급제하여 저를 면천시켜 주실 나으리 편이지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지요. 사내는 누룽지를 바삭하게 씹으며 그래, 내가 붙어야 내 놈 팔자도 피지. 오냐, 한 장 더 읽어주마 하고 다시 붓을 고쳐 잡았습니다. 주종관계를 넘어선 두 사내의 기묘한 팀워크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 끈끈해졌고 서재에서는 이제 웃음 섞인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희연은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해진 도포를 정성껏 꿰맸고 이도령은 졸음이 올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아내의 정성에 보답하려 애썼지요. 마침내 과거 시험을 알리는 방령이 붙던 날, 사내는 희연이 직접 붓글씨로 장원급제라 정성껏 써준 보따리를 메고 당당히 집을 나섰습니다. 부인, 내 꼭 어사화를 쓰고 돌아와 부인 머리에 꽂아줄 터이니 기다리고 있으시오. 사내는 호기롭게 소리치며 한양길에 올랐고 그 뒤를 돌쇠가 보찜을 지고 씩씩하게 따르며 장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양 땅 과거 시험장인 과장은 전국 팔도에서 구름처럼 몰려든 수천 명의 선비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숨 막히는 긴장감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붓끝에 가문의 흥망성쇠를 매단 유생들은 저마다 비장한 안색으로 자리를 잡았고 먹을 가는 소리가 마치 전장의 말발굽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지요. 비단 도포를 떨쳐 입은 이 사내 역시 평소의 건들거림은 온데간데 없이 각끈을 바짝 조여매고는 결연하게 서재에서 갈고 닦은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복의 돌쇠야, 내 눈빛이 어떠하냐? 장원급제하여 어사화를 쓸 만한 기계가 느껴지느냐? 주인의 물음에 보찜을 든 머슴은 아이고 나으리, 눈에서 불꽃이 튀어 제 간담이 다 서늘하옵니다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으나 사내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시험이 시작되자 이 유생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보따리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어린 색시가 밤잠을 설쳐가며 고아 만든 엿과 떡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끈적한 엿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부인, 이 달콤한 맛이 내 입신양명의 시작이 될 것이네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사내는 희연의 당찬 눈빛과 매서운 가르침을 등불 삼아 하얀 식원 위에 먹물을 적셔 한자 정성껏 문장을 채워 나갔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지난 7개월간의 인고와 아내의 잔소리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사내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몰입의 희열에 몸을 떨었지요. 오냐, 공자님 맹자님, 오늘 한번 저와 제대로 놀아보시지요. 하며 사내는 거침없이 붓을 휘둘렀고 그의 문장은 마치 용이 승천하듯 기운차게 뻗어나갔습니다. 방방내가 열리는 날 합격자의 명단인 박목이 벽에 붙자마자 한양장하는 환호와 탄식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내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까치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찾아 미친 듯이 눈동자를 굴렸으나 누런 종이 위에는 낯선 이름들만 가득했지요. 나으리, 저기 이씨 성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요. 혹 나으리 함자가 아니옵니까? 돌쇠의 외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사내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짚어보았으나 거기에는 자신의 함자와 한 끗 차이인 이진상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진상이라니, 내 이름이 아니라 진상이라니. 내 팔자가 참으로 진상이로구나 하며 사내는 허망하게 웃음을 터뜨리다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빠진 빈 공간을 보며 이 유생은 내 머리는 역시 깡통이었던 것인가라며 터덜터덜 시험장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비단 도포가 어찌나 가증스럽고 미운지 사내는 당장이라도 물속에 뛰어들어 이 수치심을 씻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부인에게 장원급제를 약속하고 왔건만 고작 진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돌아가야 한단 말이냐. 사내는 강가를 향해 울분을 토해냈으나 차가운 강바람은 그의 탄식을 비웃듯 옷깃을 파고들 뿐이었고 그는 갓을 깊게 눌러쓴 채 한참이나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안주인의 거친 손마디와 밤늦도록 들리던 바느질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리자 사내의 가슴은 근만근 무거워져 발걸음을 떼기가 버거웠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도 그의 심정을 아는지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 유생의 보찜과 도포는 순식간에 진흙탕에 절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빗물이 갓을 타고 내려와 눈가를 적셨으나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절망감은 온몸을 적셔 사내의 의지를 꺾어버렸지요. 나으리, 비가 너무 거셉니다요. 잠시 주막에서 쉬어 가심이 어떠할런지요? 하는 머슴의 말에도 사내는 대꾸 없이 묵묵히 빗속을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희연의 얼굴만이 맴돌았고 낙방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공포가 발목을 잡아 끌었지요. 폐잔병처럼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고향 마을 입구에 들어선 사내는 자신의 처지가 하도 한심하여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잡초만 허망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미리 나와 등불을 밝히고 있던 어린 색시는 흠뻑 젖은 채 돌아온 남편의 빈손을 보자마자 모든 결과를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는 대신 말없이 다가와 젖은 수건을 내밀었으나 이도령은 아내의 눈을 피하며 대청마루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차라리 나를 이 집에서 내쫓고 다른 좋은 서방을 찾아가거라.
사내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그의 오열은 빗소리에 섞여 서글프게 마당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희연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사내의 차가운 도포 속으로 스며들자 이 유생은 더욱 서럽게 눈물을 쏟아냈지요. 어린 안주인은 울음 섞인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터,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차려왔습니다. 서방님, 국밥이나 드시고 말씀하십시오.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셔야 감기가 들지 않겠습니까? 희연의 담담한 목소리에 사내는 밥그릇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숟가락을 들었으나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혀 삼키기가 힘들었지요. 부인, 화도 안 나는가? 내가 그 고생을 시키고도 고작 낙방이라니. 너는 나를 쳐 죽여도 시원찮을 것인데. 사내의 울먹임의 여인은 첫 술에 배부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방님의 진심은 이미 저 하늘이 알고 계실 터이니 기운 차리십시오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는 그럼 그렇지 한량이 어디 가겠어. 꼬마 마님 치맛바람도 소용없구먼 하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그들의 입을 막으려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 싸움을 벌였으나 이 유생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수저를 놓지 못했지요. 희연은 묵묵히 남편의 비에 젖어 글자가 번진 서책들을 한 장씩 펴서 따뜻한 아랫목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글자가 번졌다고 문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쓰면 그만이지요. 그녀의 한마디에 사내는 다시금 붓을 잡을 용기를 얻으려 애썼으나 안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형수 김씨 부인의 서늘한 눈빛이 문틈 사이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낙방의 소식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간 뒤 대감집 안채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형수 김씨 부인은 화려한 자수가 놓인 부채를 탁 소리 나게 접으며 상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30살의 이도령을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지요. 도련님, 올해로 춘추가 30이 아니십니까? 30이면 가문의 대통을 잇고도 남을 나이인데 아직 후사도 없고 급제의 소식도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에는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어 곁에 서 있던 종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는 형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가끔만 만지작거렸으며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지요. 김씨 부인은 옆에 놓인 화려한 비단 보자기를 풀더니 그 안에서 누런 사주단자 한 장을 꺼내 이도령의 발치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명문가 여식과의 혼담을 이미 마쳤으니 이번 달 안으로 작은 댁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가문의 운을 맡고 있는 저 어린 것만 믿고 있다가는 조상님 뵐 면목이 없겠습니다. 그녀는 안채 밖에서 대기하던 희연을 향해 들으라는 듯 근본 없는 것이 들어와 집안 정기를 다 뺏어 먹으니 도련님이 저 모양이지 라며 독설을 내뱉었지요. 문을 사이에 두고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던 희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자신의 낡은 무명 앞치마를 두 손으로 꽉 쥐어 구겼습니다. 17이 된 어린 안주인의 눈에는 서러움이 가득 차올랐으나 자신이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죄책감에 차마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지요. 그날 밤 희연은 남편의 서재를 찾아가 정성껏 달인 차 한 잔을 올리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어렵게 떼었습니다. 서방님,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 때문에 후사가 막히고 급제가 늦어지는 것이라면 차라리 제 뜻을 꺾으시고 작은 댁을 들이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는 눈가에는 이미 이슬이 맺혀 등잔불 아래서 반짝였지요. 사내는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방바닥에 사정없이 내던졌고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내게 아내는 오직 자네 하나뿐인데 어찌 나더러 다른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라 하는가? 이도령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안을 뱅뱅 돌며 내 비록 한량이었으나 사람 도리는 안다. 자니가 나를 사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자네를 뒷전으로 밀어내란 말이냐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희연은 남편의 호통에 움츠러들면서도 가문의 위신이 저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라며 끝까지 남편의 앞날을 걱정했지요. 사내는 아내의 야윈 어깨를 꽉 붙잡으며 내 10번을 낙방하고 100번을 천대받아도 내 곁을 지킬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네. 다시는 그런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하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흔들리는 촛불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듯 하나로 겹쳐졌고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돌쇠는 주인장의 기계에 감탄하며 소매로 콧물을 훔쳤지요. 다음 날 형수가 보낸 첩 후보 여인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교태를 부리며 서재로 들어서자 이도령은 갑자기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는 아주 고리타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셨는가? 마침 잘 왔구먼. 내가 지금 대학의 한 구절을 해석 중인데 자니가 이 구절의 뜻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나는 대화도 섞지 않을 것이네. 사내는 여인의 화려한 미모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캐캐 묵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두꺼운 경전을 내밀며 공자왈 맹자왈을 읊어대기 시작했지요. 여인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자 사내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이런 기본도 모르는 자와 어찌 한 방에 있겠는가. 당장 나가서 소학부터 다시 떼고 오게 하며 그녀를 문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희연은 남편의 엉뚱한 연기에 그만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사내는 아내를 향해 찡긋 윙크를 해보였지요. 김씨 부인이 뒷목을 잡으며 도련님, 지금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으려 작정하셨습니까? 하고 안채에서 달려 나오자 이도령은 희연의 손을 꽉 잡고 대청마루로 나섰습니다. 형님, 나를 짐승에서 사내로 만든 것은 오직 이 사람의 정성입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을 함께 나눌 이도 오직 희연뿐이니 다시는 작은 댁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예전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이 만권의 서책을 읽은 선비의 기계가 서려 있어 형수조차 그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이도령은 아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도포 소매 속에 소중히 감추며 부인가 있는데 내가 어디를 한눈 팔겠소. 걱정 마라. 내가 꼭 보여줄 터이니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희연은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가슴에 고개를 묻었고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은 집안의 그 어떤 압박보다도 단단하게 결속되었지요. 어둠이 내린 마당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달빛을 머금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도령은 아내의 야윈 옆모습을 보며 저 고운 얼굴에 그늘이 지게 했으니 내가 참으로 못난 놈이로다 하고 자책하며 그녀의 손등을 어루만졌지요. 부인, 내년 과거에는 반드시 이름 석자를 방목 제일 윗자리에 올릴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주게. 희연은 남편의 다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보다
서방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는 장원급제입니다라고 화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이도령의 나이는 30을 훌쩍 넘겨 32를 향해 가고 있었고 거듭되는 낙방의 그림자는 서서히 부부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한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이도령의 나이는 32에 이르렀고 앳된 꼬마였던 희연도 19 어엿한 규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을 지키는 것은 장원급제의 낭보가 아니라 장수생 남편을 향한 이웃들의 차가운 비웃음과 서재 구석에 켜켜이 쌓인 먼지 앉은 서책들 뿐이었지요. 사내는 거듭된 낙방에 이제는 붓을 잡는 것조차 두려운 듯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가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렇게 지독하게 공부하는 놈을 안 데려가고 나 같은 놈을 살려두니 말이네. 그는 자조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서재 구석으로 책을 밀쳐두었고 그 위로 내려앉은 먼지는 마치 사내의 앞날처럼 뿌옇게만 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조차 만년 낙방생 이진사 과거 보러 가다가 코 깨졌네 하며 노래를 불러댔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사내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이도령은 끊었던 술병을 다시 품에 안았고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어느 날 밤 서재를 찾아온 희연을 향해 독서를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하게. 나 같은 놈 만나서 자네 청춘이 다 썩어가는 꼴을 내가 더는 못 보겠네. 당장 이혼 서류 써줄 테니 새 인생 찾아가란 말이네. 그는 홧김에 서한을 걷어찼고 희연은 남편의 모진 말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옥색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쥐어 구겼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서방님 급제 하나 보려고 이 세월을 견딘 줄 아십니까? 오냐, 내가 못난 놈이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그러니 제발 나를 놓아달란 말이다. 이도령은 제 가슴을 쾅쾅 치며 절규하더니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단골 주막 평상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도포 자락을 적셨으나 사내는 그것이 자신의 처지인 양 받아들이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낙방에 귀신들이 나타나 그를 조롱했지요. 다음 날 새벽 입술이 파랗게 질려 눈을 뜬 사내는 누군가 자신의 몸 위에 두툼하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불 귀퉁이에는 서툰 듯 하나 정성이 가득 담긴 글자로 인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것은 희연이 밤잠을 설쳐가며 새긴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이불을 부여잡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아내의 믿음이 이토록 무거운데 고작 술기운에 모진 말을 내뱉은 자신이 너무나 가증스러워 제 뺨을 몇 번이고 갈겼지요. 집으로 돌아온 이도령은 마당에서 마주친 희연의 눈을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재로 기어들어 가쥐 죽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희연은 아무런 내색 없이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소고기 무국을 끓여 밥상을 올렸으나 서재 안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국물을 삼키려 했으나 목이 메어 자꾸만 헛기침을 해댔고 희연은 그저 묵묵히 남편의 해진 소매 끝을 바라보았지요. 담장 너머에서는 여전히 이도령이 아내의 등골을 빼먹어 장수하겠어 하는 여편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돌쇠는 분을 참지 못해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던지며 씩씩거렸습니다. 나으리 저것들 입등지를 확 그냥 마님께서 밤낮으로 바느질하며
고생하시는 걸 알면 저런 소리 못할 텐데요. 돌쇠의 투덜거림에 이도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문틈으로 희연의 방을 훔쳐보다가 그녀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굽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희연은 남편의 죗값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굳은 바느질감을 도맡아 하며 등잔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요. 사내는 아내의 희생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직감하며 자신이 장차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져 먼 산만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라면 마당 쓰는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임에도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도령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희연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창백한 낯으로 바느질감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희연아, 정신 차려보게. 이게 무슨 일인가?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아내를 품에 안았으나 희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여윈 손가락 마디마디는 바늘에 찔린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내가 너를 죽였구나. 이 못난 놈이 너를 죽였어. 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희연의 품속에서 떨어진 것은 남편의 다음 달 과거 시험을 위해 미리 사둔 새 서책 보따리였고 그 위로 이도령의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유생은 불길한 예감에 신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으며 바닥에 고꾸라진 채 미동도 없는 아내를 보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인, 정신 좀 차려보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보게, 돌쇠야. 당장 의원을 불러오너라. 사내는 창백하게 질린 여인의 어깨를 흔들며 비명을 질렀고 방 안 가득 퍼진 서늘한 정적은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요. 등잔불조차 가물거리는 방 안에서 사내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죄악처럼 느껴져 감히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내는 아내를 품에 안으려다 그녀의 가냘픈 손을 보고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는데 여윈 손가락 마디마디는 수만 번 바늘에 찔려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지독한 굳은 살이 흉측하게 박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이 손으로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뎠단 말이냐. 그는 핏방울이 맺힌 손가락 끝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오열했으며 거칠어진 살갗의 촉감이 비단 옷만 걸치고 한량으로 살았던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듯 아내의 손은 더 이상 19 교수의 고운 손이 아니라 가문을 지탱하기 위해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노학자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여인의 머리맡에는 이웃집에서 받아온 삭바느질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식어버린 약탕기와 해진 바늘쌈지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내가 자신을 먹여 살리고 죗값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을 잇고 바느질에 매달리다 결국 기력이 다했음을 비로소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내가 정말 짐승보다 못한 놈이었구나. 네가 이렇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술이나 찾고 있었으니. 그는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으나 이미 쏟아진 눈물은 아내의 해진 치맛자락만 적실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여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와중에도 여인은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가느다란 손을 뻗어 남편의 소매를 붙잡으며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셔요. 저기 보따리에 다음 달 과거 보실 때 쓸 새 책을 사두었으니 이번엔 꼭.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인은 다시 정신을 잃었으며
그 애처로운 유언 같은 부탁이 사내의 가슴을 날카로운 빗으로 난도질했습니다. 사내는 아내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간절한 이름, 과거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지요.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내가 너를 죽였어. 이 못난 놈이 너를 죽인 것이야. 사내는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고, 지난 7년간 아내의 헌신을 무시하고 방탕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자신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죄책감은 파도처럼 밀려와 사내의 영혼을 집어삼켰으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마당으로 뛰쳐나간 사내는 광으로 달려가 아끼던 술병들을 모조리 꺼내와 돌바닥에 사정없이 내던졌으며, 깨진 사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독한 술 냄새가 마당 가득 진동했습니다.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내가 다시 술잔을 잡으면 사람이 아니라 개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손수 아내의 약을 다리기 시작했고,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 눈물이 나는지 마음이 아파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밤을 지새웠지요. 깨진 술병보다 더 날카롭게 조각난 것은 그의 지난날의 오만과 자만심이었으며, 사내는 불길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태워 없애려 애썼습니다. 사내는 스스로 상투를 풀어헤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향해 비장한 각오로 맹세했으며, 그의 눈빛은 평소의 흐리멍덩함은 온데간데 없이 매섭게 빛났지요. 그는 갓을 벗어 던지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오직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탕약을 정성껏 저었습니다. 장부의 자존심은 이미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지 오래였고, 오직 아내를 향한 속죄의 마음만이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기운을 차려 눈을 뜬 희연을 보고 사내는 그대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여윈 발등에 고개를 묻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나를 사람으로 남게 해줘서 참으로 고맙소. 사내의 어깨가 들썩이며 쏟아지는 참회의 고백의 여인은 힘겹게 손을 들어 남편의 거친 머리칼을 쓰다듬었으며, 두 사람의 눈물은 이불 위에서 하나로 섞였습니다. 희연은 말없이 미소 지었으나 그 미소 속에는 지난 7년간의 고통을 모두 보상받은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어 사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이제 서재에는 한시도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고, 사내는 잠이 쏟아질 때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며 도끼를 품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는 아내의 바느질 소리를 환청처럼 들으며 붓을 고쳐 잡았고, 서재 안에는 사내의 낮은 낭독 소리가 파도처럼 출렁이며 밤을 채웠습니다. 돌쇠 역시 주인의 무시무시한 각오에 감복하여 자신도 밤잠을 자지 않고 곁에서 먹을 갈며 충직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으리, 제가 졸음을 쫓는 시원한 물 한 사발 가져왔구먼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서 한 장 더 보십시오. 머슴은 주인의 야윈 옆모습을 보며 콧날이 찡해졌으나 일부러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고, 사내는 말없이 물을 마시며 다시 붓을 들었지요. 주인과 종 사이의 벽은 허물어진 지 오래였으며, 두 남자는 오직 장원급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폭풍처럼 몰아치는 공부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내의 낭랑한 낭독 소리가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매일같이 독서를 내뿜던 형수 김씨 부인도 기가 질려 안채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저 한량이 정말 미쳤나 보구나.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어찌 사람이 저리 변한단 말이냐. 온 집안 식구들이 사내의 서슬퍼런 학구열에 숨을 죽였으며 노비들조차 서재 근처를 지날 때는 발소리를 죽여 주인의 정진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썼지요. 희연은 정성껏 미음을 끓여 내놓으며 서재 문틈으로 보이는 남편의 굽은 등을 보고 몰래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제 길을 찾으셨군요. 제 고생은 이제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으며 등불이 꺼질새라 밤마다 기름을 보충하며 묵묵히 헌신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수심 대신 은은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고 남편의 낭독 소리는 그녀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량이가 드디어 신들린 듯 공부한다며 혀를 내둘렀고 돌쇠는 마을 우물가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주인의 변화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나으리가 이번엔 정말 장원급제하실 거란 말이지요. 눈에서 불꽃이 튀는데 귀신도 무서워 도망갈 기세란께요.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숙연해진 안색으로 대감집 쪽을 바라보았으며 장수생 사내의 처절한 각성은 마을 전체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내는 세상의 평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책장과 자신과의 싸움에 몰두했으며 그의 방 안은 달아 없어진 붓과 먹의 잔해들로 가득 찼지요. 드디어 한양에서 대관날이 공고되자 희연은 그동안 밤새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지은 눈부시게 하얀 도포를 남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그 새 옷을 받아들고 거울 속에 야위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자신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으며 아내의 노고에 보답하듯 단정하게 매무새를 고쳤지요. 부인, 내 이번에는 정말 다녀오겠소. 장원급제의 소식이 내 말발굽 소리보다 먼저 이곳에 닿게 하겠소.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나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바위를 뚫을 듯 강인했으며 여인은 말없이 남편의 가끈을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남편의 허리춤에 여인은 작지만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달아주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손때 묻은 바늘과 진심이라 수놓은 비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별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당신의 그 뜨거운 진심만 종이에 담고 오셔요.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사내는 그 주머니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힘찬 발걸음으로 한양길에 올랐고 그 뒤를 돌쇠가 비장한 각오로 보찜을 치고 따랐지요. 새벽 안개가 뽀얗게 내려앉은 고갯길 위로 이슬 머금은 풀잎들이 바짓가랑이를 축축하게 적셨으나 희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도포 자락을 매만졌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떠나시는군요. 부디 가시는 길 발자국마다 평안히 깃들기를 빌고 또 빌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아침 서리처럼 맑았으나 그 끝에 매달린 떨림은 차마 다 숨기지 못한 애틋한 그리움이었지요. 사내는 아내의 야윈 어깨를 부서질 듯 한 번 꼭 쥐어보고는 비장한 눈빛으로 가끈을 고쳐 메었습니다. 부인, 내 이번에는 기필코 이름 석자를 방목 제일 윗자리에 올리고 돌아올 것이니 너무 심려치 마시오. 내 마음은 이미 이곳에 두고 떠나는 것이니 말이오. 떠나기 직전 여인은 남편의 허리춤에 조심스럽게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매달아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셔요. 제가 7년 동안 밤잠 설쳐가며 모은 쌈짓돈과 서방님께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그녀의 손때 묻은 바늘 하나와 붉은 실로 진심이라
정성껏 수놓은 비단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사내는 그 묵직한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아내의 거친 손마디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주머니가 내 목숨보다 귀한 부적이 될 것이요. 내 시험장에서 붓을 들 때마다 부인의 이 진심을 가슴에 새기겠소. 이 유생은 고갯길을 넘어가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고 희연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한 점의 얼룩처럼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내는 아내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가슴 속에 울음을 삼키며 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사흘 밤낮 동안 이 유생은 주막의 화려한 등불과 술기운 섞인 노랫소리를 마치 돌보듯 외면했습니다. 다른 유생들이 술 한 잔의 풍류를 즐기자며 유곡했으나 사내는 흔들리지 않고 나무 밑에서 달빛에 의지의 책장을 넘겼지요. 돌쇠야, 저들은 술잔에 달을 띄우지만 나는 이 책장에 내 아내의 눈물을 띄우련다. 어찌 저 향기로운 술이 내 아내의 땀방울보다 달겠느냐. 희연이 싸준 주먹밥은 며칠이 지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었으나 사내는 그것을 입안에서 오랫동안 녹여가며 소중히 씹어 삼켰습니다. 그는 굳어버린 밥알이 목구멍을 긁으며 내려가도 아내의 정성을 생각하면 그저 달콤하기만 하다고 느꼈지요. 마침내 도착한 한양의 과장은 전국에서 몰려든 유생들의 열기와 긴장감으로 땅이 진동할 듯한 위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는 수많은 천재 선비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오직 허리춤에 매달린 아내의 주머니만을 소중히 어루만졌지요. 임금이 내린 주제는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길이었고 사내는 지아비가 지어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사내의 붓끝은 마치 신이 내린 듯 거침이 없었으며 시권 위로 쏟아지는 문장들은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희연이 겪었던 모진 인고와 자신의 참회를 절절하게 풀어내어 감독관들조차 무릎을 치게 만들었지요. 시험을 마친 사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한양 하늘을 보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여, 보셨습니까? 이 못난 놈이 드디어 제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내는 아내에게 달려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으나 고향에서 올라온 전갈은 사내의 세상을 무너뜨렸지요. 나으리, 마님께서 다시 자리에 누우셨답니다요. 사내는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으나 결과를 보고 오라던 희연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타들어가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사직단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고 하늘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지요. 하늘이시여, 제 아내를 살려주소서. 제 수명을 떼어주셔도 좋으니 오직 그녀만 건강하게 해주소서. 마침내 방방내 날 전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사내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원급제, 전라도 이씨 가문의 이도령. 사내는 제 귀를 의심하다가 이내 바닥에 엎드려 아내가 있는 고향을 향해 통곡 섞인 절을 올렸습니다. 이 사내는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를 머리에 꽂자마자 말 한 필에 올라타 고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비켜라. 내 아내에게 이 꽃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다. 말 한 장에 매달린 어사화 꽃송이들이 거센 바람에 흩날렸으나 사내는 오직 아내의 생사만을 걱정하며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멀리 고향 마을의 당산나무가 보이기 시작하자 사내의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고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마을 어귀로 들이닥쳤습니다. 장원급제하셨다. 우리 나으리가 장원급제하셨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돌쇠의 우렁찬 외침이 정적에 잠겨있던 대감집의 담벼락을 뒤흔들며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고갯길 너머로 꽹과리 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집 안에 있던 종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문 앞으로 쏟아져 나왔지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어사화를 쓴 이 사내는 위풍당당한 기세로 백마를 타고 마을에 들어섰으며 그 뒤로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내의 형형한 눈동자는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오직 한 곳, 대감집 대문 앞에서 헬쑥한 안색으로 위태롭게 서 있는 여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희연은 병중임에도 남편의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고 대문 기둥을 붙잡은 채 간신히 서 있었고 그녀의 옥색 치맛자락은 봄바람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 사내는 아내의 수척한 얼굴을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으며 말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마음이 급해져 몸을 날리려다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장원급제의 위험도 잊은 채 다급히 말해서 내리려던 사내의 도포 자락이 그만 말 한 장의 뿔에 꽉 걸려버렸고 그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발을 동동 구르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지요. 아이고 나으리, 어서 내려오셔요. 돌쇠가 달려와 말 뒷덜미를 잡고 안달복달했으나 사내는 어사화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걸린 옷자락을 힘으로 뜯어내며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주변 유생들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그 한심하면서도 절박한 광경에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으나 사내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털 새도 없이 벌떡 일어나 희연에게 달려갔지요. 그는 양반의 채통과 장원급제자의 권위를 모조리 길바닥에 내팽개친 채 마당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아내를 덥석 낚아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희연아, 보느냐, 내가 드디어 해냈다. 네가 만든 장원급제다. 네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다. 사내의 우렁찬 고함은 온동리가 떠나갈 듯 울려 퍼졌고 그의 눈에서는 7년간의 서름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품에 안겨 공중으로 들려진 채 비로소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으며 사내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젖은 도포를 꽉 쥐었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나 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남편의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희연은 자신의 고단했던 7년 세월이 단숨에 보상받는 것을 느꼈고 사내는 아내의 귓가에 끊임없이 미안하다는 고백을 속삭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채통을 버리고 아내를 끌어안고 우는 장원급제자의 모습에 처음엔 당황했으나 이내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에 감동하여 숙연한 안색으로 함께 눈시울을 붉혔지요. 이 사내는 한참 동안 아내를 내려놓지 못한 채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을 찾은 아이처럼 그녀를 품에 넣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채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형수 김씨 부인과 친척들이 장원급제의 위세에 눌려 엉거주춤 마당으로 기어 나왔으며 지난날의 구박이 떠오르는지 안색이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 도련님, 아니 나으리, 축하하옵니다. 내 진작의 나으리의 큰 재능을 알아보았습지요. 애구구 경사가 났구먼요. 김씨 부인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부 섞인 말을 건넸으나
이 사내는 아내를 아는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들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친척 어른들. 내 아내 희연을 핍박하고 작은 댁을 들이라며 조롱하던 말들을 내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오직 희연뿐이니 그녀를 함부로 대한 자들은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시오. 사내의 추상 같은 일갈의 형수와 친척들은 쥐구멍이라도 찾듯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으며 사내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를 가문의 당당한 주인으로 세워주었지요. 마을에서는 3일휴가라 하여 사흘 동안이나 잔치가 벌어졌으며 대감집 마당에는 사내 진미가 가득 차려지고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는 상좌에 앉아 축하객들을 맞이하면서도 옆자리에 앉은 희연의 손을 잠시도 놓지 않고 그녀의 접시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직접 올려주었지요. 부인, 많이 들어두게. 그래야 기운을 차리고 나랑 평생 이 영광을 누리지 않겠소. 내 이제부터는 그 어떤 고생도 시키지 않을 것이네. 이 꽃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꽃 피운 부인요. 온 마을 사람들은 똑똑히 보시오. 이 여인이 바로 조선 최고의 선비 이도의 아내로다. 사내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희연은 생애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깊은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돌쇠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동네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었고 우리 나으리는 역시 장원급제 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하며 목청이 터져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밤이 깊어지자 이 사내는 희연을 방으로 데려가 손수 따뜻한 물을 떠와서 그녀의 거친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성껏 씻겨주었지요. 부인, 이 손에 맺힌 흉터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오. 평생 내가 이 손의 은혜를 갚으며 살 것이니 이제는 바늘 따위는 쳐다보지도 마시오. 그는 아내의 상처 난 손끝에 입을 맞추며 평생 그녀의 제자가 되어 곁을 지키겠노라 맹세했고 희연은 남편의 눈가에 맺힌 진심 어린 사랑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부부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으나 희연은 남편이 잠시 안심한 사이 조용히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거운 보따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사내는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기지개를 켜려 했으나 희연이 자신의 앞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은 그 보따리의 정체를 보고는 흠칫 놀라며 침을 삼켰지요. 서방님, 장원급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되셨으니 백성을 위한 더 큰 공부를 시작하셔야지요. 여인은 미소 짓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예전 훈장님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사내는 다시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은한 보름달 빛이 뜰하게 매화 위로 소복이 쏟아지니 달콤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부부의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일렁이며 지난 7년의 모진 세월을 다독이는 듯했고 창호지 너머 산새 소리조차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지요. 어사화를 벗어두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32의 이진사는 이제야 비로소 한 집안의 기둥다운 묵직한 기운을 풍기며 앉았습니다. 그는 제 무릎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곁에 앉은 아내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 눈동자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요. 부인, 저 달을 보게나. 7년 전 그날도 절이 밝았는데 그때는 어찌 그리 내 마음이 어둡고 옹졸했는지 모르겠소. 19 어엿한 규수가 된 희연은 수줍은 미소를 띠며 정성스럽게 합한 줄을
따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애뜬 티를 벗고 성숙해진 그녀의 자태는 연꽃처럼 눈부셨고 남편을 향해 술잔을 올리는 손길에는 깊은 사랑이 묻어났지요. 서방님, 장원급제의 영광을 어찌 저에게 돌리십니까? 모두 서방님께서 밤잠 설쳐가며 정진하신 덕분이지요. 두 사람의 술잔이 챙소리를 내며 맞닿는 찰나, 지난 7년간의 눈물겨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걸음통에 빠졌던 창피한 순간부터 비 내리는 길을 낙방하여 돌아오던 처량한 뒷모습이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지요. 이진사는 품속에서 직접 그려넣은 눈부신 옥색 놀이개를 꺼내 희연의 옷고름에 정성껏 달아주었습니다. 부인, 내 평생의 스승은 오직 당신뿐이었소. 자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술병이나 붙잡고 있었을 것이네. 사내의 진심 어린 고백에 희연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그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한 집안의 남편을 넘어 나라와 백성을 보살피는 더 큰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희연의 당부에는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남편을 보필하려는 야무진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이제 공부에서 해방되었다며 아이처럼 좋아하며 만세, 이제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어도 지겹구먼 하고 소리쳤습니다. 내일은 낚시나 가자꾸나. 이제 공자님 맹자님은 찾지 않아도 되니 이보다 더한 낙이 어디 있겠느냐. 사내는 방바닥을 탕탕 치며 웃어 젖혔고 그 모습은 예전의 한량 시절로 돌아간 듯 천진난만해 보였지요. 그 순간 희연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책 한 권을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나라의 법도를 배우셔야 하니 목민심서를 완독하여 어진 관리가 될 준비를 하셔야지요. 사내는 보자기를 들춰보더니 가끈을 붙잡고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가, 부인 사람 살려. 과거가 끝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책이란 말인가. 말로는 투덜거렸으나 사내의 손은 이미 아내가 건네준 붓을 소중하게 부여잡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돌쇠가 그 모습을 훔쳐보며 우리 나으리는 평생 마님 손바닥 아니구먼요 하고 낄낄거렸습니다. 창호지 너머 두 사람의 그림자는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닌 서로를 닮아가는 연인으로 다정하게 포개졌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부인 향한 내 마음이 멈추질 않소. 평생 사랑하겠소. 나의 작은 스승님. 철부지 망나니에서 조선 최고의 선비로 거듭난 이진사와 그를 묵묵히 지켜준 꼬마 스승 희연의 긴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차례 낙방의 쓴맛을 보면서도 이진사가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건 아마도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인생의 늦바람이 무섭다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를 향한 뒤늦은 각성과 사랑이 때로는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긴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이들 부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도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